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장은 혼조였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 변동성을 함께 소화해 나갔던 지수이고요. 뚜렷하게 시장을 이끌어주는 빅테크는 부재했습니다. 상황이 그러하다 보니 IRA 하원 개정안 통과 이슈에 좀 더 이슈 측면으로 촉각에 맞춰줬고요. 수많은 섹터가 그 영향권에 들 걸로 보입니다. 일단 태양광 종목들의 일부 크게 낙폭이 나왔다라는 점, 우리 장이 어떻게 받아갈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도 원전이나 혹은 양자 컴퓨팅 관련한 종목들의 이슈가 좀 있긴 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서 매매에 어떻게 녹일 것인가를 고민해 보도록 하죠. 뉴욕장부터 열어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국채금리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혼조 마감했습니다. 시장의 다른 영역들은 빠졌는데 그나마 일부 빅테크주들이 상승세를 연출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0.3%의 플러스권을 지켜냈습니다. 장중의 흐름을 보시면 한동안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오름폭을 잘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 국채금리의 변동성에 시장이 변동을 보였습니다. 이제 일명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불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이 하원에서 정말 한 표의 아주 극적인 차이로 통과가 됐습니다. 이 감세안이 통과를 하게 되면 미국의 재정 적자 수조 달러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적자 폭을 메우기 위해서 국채를 대거 발행하게 된다면 국채 금리의 상방은 더욱더 열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중에 이 감세안 통과 소식을 소화하면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다시 한번 올랐죠. 30년물 금리는 한때 5.15%까지 솟아올랐었고요. 10년물 금리는 4.61%대까지 안착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다시 소폭씩 하향으로 돌아서면서 지수가 장중에 그래도 좀 힘을 내주는가 싶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여전히 심리적 저항선 위에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의 발언, 이 장중에 금리가 약세로 돌아서는데 한몫을 했습니다. 관세가 10%로 안정이 된다면 하반기에 금리 인하 할 수 있겠다 얘기했는데 월러 이사는 보통 이 연준 내에서 매파적 성향을 띠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매파 인사의 비둘기파적인 혹은 좀 유연한 발언이 나오자 이 부분을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했습니다. 자, 이제 종목별 흐름을 조금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엔비디아가 0.8% 올랐는데요. 오펜하이머에서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제 28일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블랙을 생산량에 힘입어서 긍정적인 실적이 예상된다. 이런 코멘트 있었고요. 아마존의 주가 1% 가까이 올랐습니다. 빌 에크먼이 이끌고 있는 헤지 펀드죠. 퍼싱 스퀘어가 지난 4월에 아마존의 지분을 신규로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동안 아마존 지켜보고 있다가 시장이 좀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이때 매입을 했다라고 주총에서 밝혔다고 하고요. 지난 이제 4월에 신규 매입을 한 거니까 한 달 정도가 지난 거잖아요. 한 달 동안 주가 얼마나 올랐나 확인해 보니까 17% 넘게 상승 중에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섹터를 보시면 이쪽에 아래에 있는 좀 작은 종목들이 많이 내려간 모습인데요. 아날로그 디바이시스 급락의 여파였습니다. 실적 발표가 있었고 결과는 좋았습니다. 이제 문제는 자동차 부문의 매출이 감소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왔다. 여기에 대한 실망감.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다른 회사들이죠. NXP 세미컨덕터라든지 텍사스 인스트루먼츠까지 동반 약세를 기록하는 모습이었고요. 테슬라의 주가는 2% 가까이 올랐습니다. 파이퍼 샌들러 측에서 로보택시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이것이 단기 촉매제가 되어줄 것이다 라는 평가 내놨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11,500여 개 정도 들고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간 점 역시도 테슬라 주가에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애플의 경우에는 그 AI 스마트 글래스 개발에 착수를 할 것이고 또 연내 대량 시제품 생산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있었음에도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못했다는 점도 한 가지 포인트였습니다. 자, 간밤 미국 증시에서 가장 큰 하이라이트라고 한다면 양자 테마가 폭등했다. 이 부분을 짚어봐야겠습니다. 아이온큐, 양자 테마 미국 안에서 대장주로 자리하고 있는 종목이죠. 언론 인터뷰를 가졌는데
이전에도 비슷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죠. 양자 컴퓨팅의 엔비디아가 되는 것이 나의 목표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 생태계를 우리가 주도하고 경쟁사들이 우리의 선례를 모방하게끔 만들 것이다. 이런 코멘트가 들려왔습니다. 이 소식에 따라서 양자 컴퓨터 테마주들이 전체적으로 반응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 주 초에 나왔던 한 가지 소식인데 이 스웨덴의 자율주행 전기 트럭 기업인 아인라이드와 협력을 한다. 양자 컴퓨터 시스템을 적용해서 물류 최적화 솔루션을 개발한다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실제로 산업에 양자 컴퓨터 기술이 적용되는 사례가 하나둘씩 나오게 된다 보면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겠죠. 이 부분 센티먼트에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구글의 윌로우, 거기다가 MS, 아마존까지 양자칩 개발에 뛰어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상용화가 생각만큼 멀진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해석들 나오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아이온큐가 36.5% 급등, 리게티 컴퓨팅 역시 26.5% 급등으로 진행됐습니다. 관련해서 미국 장에서 양자테마 움직일 때 우리 장에서 움직였던 종목들을 최근에 찾아보니까 CCS와 ICTK, 한국 첨단 소재 정도가 포착이 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 가져가 보면 좋을지 잠시 후 개장 전략에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특징주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태양광 관련주들이 동반 급락했습니다. 세제 개편안이 통과됐는데 세액 공제 혜택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상이 나왔고요. 썬런이 특히 37% 가장 크게 타격을 받아갔습니다. 암호화폐 관련주들은 비트코인 랠리에 연동돼서 움직였습니다. 코인베이스와 갤럭시 디지털이 각각 5%, 9% 올랐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인 크라겐이라는 회사가 있죠. 미국 외의 국가에서 주식을 토큰처럼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한다. 이런 발표가 있었거든요. 여기에는 테슬라, 엔비디아 등이 포함이 되고 총 50여 개 종목이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내 AI 방산 대장주 팔란티어, 감세한 안에 이번에 국방 예산을 증액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죠. 거기다가 국방부와의 새로운 이 수정 계약, 업데이트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1%대 상승세를 연출했습니다. 오늘 이 뉴스들 국내장에 어찌 반영하면 좋을지 전략 세워보시죠. 어제 국내 증시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양지수가 우리가 익숙했던 국채금리의 외국인 선물 매도가 자극되는 그 패턴이 또다시 반복됐기 때문이죠. 코스피가 1% 이상 빠졌고요. 코스닥도 0.8%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가 확대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미국의 국채금리 각각의 주요 레벨을 뛰어넘게 만들었고요. 글로벌 증시 하락이 촉발됐죠. 국내에서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 외국인의 선물 매도, 대형주 중심의 낙폭을 키워나가는데 한몫을 했습니다. 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이 그런 맥락에서 나타났겠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LG에너지솔루션 등의 종목들이 모두 다 내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거기다가 한국과 미국의 협상 과정 속에서 원화 절상에 대한 압박이 있었다라는 이슈가 드러났죠. 그러면서 수출주 중심의 부담이 좀 더 가중이 된 거고요. 시총 상위 종목들 또 수출 섹터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함께 내려갔던 어제입니다. 그러면 괜찮았던 쪽은 어디였을까요? 원화 절상 요구 속에서 인바운드 수요에 대한 기대 쪽이 강세였죠. 면세, 항공, 건설, 유통, 유틸리티 등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유통주가 요즘 야금야금 좀 올라가고 있는데 신세계가 어제 4% 상승세,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등이 강세였습니다. 특히나 신세계 같은 경우는 지주사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주사로서의 모멘텀도 부각이 되면서 함께 강하게 올라갔고요. 화장품에서는 어제 이슈가 됐던 건 달바 글로벌입니다. 어제 국내장에 드디어 입성을 하게 됐고요. 저희도 계속해서 일정 측면에서 짚어왔었죠. 66,300원의 공모가 대비 훨씬 더 높은 수준을 기록하긴 했는데 장중에
중에 85%까지 올랐다가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일단 11만 원대 종가를 기록했고요. 화장품 쪽은 수출주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라이릴리의 도나네맙 치매 치료제죠. 호주 판매 승인 이슈가 있어서 일부 치매 관련주들의 강세도 있었고요. 코로나19 언제나 시장의 질이 좋지 못할 때 이렇게 질병 관련한 종목들이 테마로 좀 뜨겁게 관심을 받는데 3거래일 연속해서 관련 종목들의 시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인적 분할 이슈 어제 좀 자세하게 살피기도 했고 이 시간에 저희 시간대 공시 확정 뉴스가 나오기도 했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인적 분할 이슈가 있었으나 삼성물산, 삼성 바이오로직스 일단은 모두 다 하락한 채 어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급등으로 시작을 했다가 상승폭을 다 반납하면서 결국에는 약보합 정도로 끝이 났던 어제이네요. 이 이슈가 추후에 어떤 영향들을 미쳐갈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때 그 패턴이 반복되며 어제장 떨어졌던 국내장이고요. 밖이 어수선하다 보니 안을 보게 되더라. 그래서 내부적 모멘텀이 조금 강화되는 쪽 지주사였습니다. 상법 회전 가능성에 대비해서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움직임이 많아질 것이고 상장 지분 가치를 직접 반영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주사들을 달리 봐야 된다. 지주사들의 움직임이 강화될 경우 주주 환원 등의 메리트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등장하고 있죠. 어제 비록 삼성물산은 세론으로 작용했으나 시장은 계속 관심권에 놓고 보자라는 시각이고요. 하림지주, 롯데지주, 신세계, CJ 등의 종목들이 나쁘지 않은 시세를 기록했습니다. 원화 절상 압박이 있다 보니까 인바운드 소비단의 종목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했는데요. 유통 같은 경우는 워낙 소외돼 있었기도 했고요. 최근 들어서 관광객이 계속 좀 증가하는 추세이기도 하죠. 하반기 이제 중국의 단체 관광 무비자 입국 허용 관련한 일정도 있기 때문에 관광객은 올해 아마 2019년도에 썼던 역대 최대 수치를 다시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세, 항공 이런 쪽에서 강세 흐름을 나타냈고요. 유통 같은 경우는 일부 올해 들어서 출산율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라는 것에서 센티멘탈 측면에서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증권사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면세, 항공, 건설, 유통, 유틸리티 이런 내부적인 이슈에 반응하는 종목군들도 있었죠. 특히 요즘 한국전력 등의 유틸리티 종목이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 요금 인상 이슈에 대한 관심을 부각받고 있다라는 점, 상대적으로 배당에 대한 메리트 등이 부각이 되면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한국전력의 이런 흐름을 보는 것 같아요. 어제 3만 원권을 터치하기도 했었는데 29,700원대의 종가를 기록했고요.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수급이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분위기가 사뭇 달라진 걸 느낍니다. 자, 그 밖의 종목으로는 어제 개별주 일정으로 살펴봤던 게 바로 시프트업이죠. 승리의 여신 니케가 드디어 중국 출시를 한다라는 것이었는데 어제 하루 이렇게 일과를 보내면서 중국 내에서 어플 인기 순위가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가는 것이 SNS 등을 통해서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시프트업 주가 나쁘지 않게 5%대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G2파워는 글로벌 사모펀드에게 지분을 매각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주가가 나름 선전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죠. 달바글로벌은 앞서 짚어본 대로 66%의 상승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 어수선한 시장 속에 개별 모멘텀 혹은 우리 장의 내부적 모멘텀을 갖고 있는 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태양광 좀 볼까요? 어제 하락 특징주로 봤을 때 한화솔루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올해 들어서 100% 이상 올랐는데 어제장 12%의 급락이 나왔죠. 자, IRA 개정안에 대한 논의, 사실 전기차를 비롯해서 신재생 전반에 부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희망 회로를 돌렸죠. 결국은 이 과정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것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중국의 배제 속에서 우리가 오히려 반사 이익을 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요. 국내 내부적으로는 대선 모멘텀까지 더해지며 태양광 종목들이 특히 하나솔루션 등을 중심으로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솔루션이 더욱더 강했던 이유는 미국 내에서
생산 여력을 잘 확보해뒀고 수직 계열화를 그룹 내에서 태양광 이제 소재부터 생산까지 다 이뤄갈 수 있게 세팅을 해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이 중국을 불편해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중국 계열 법인도 미리 선제적으로 정리를 해뒀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즘 하나솔루션의 사업부 중에 주목받고 있는 게 바로 이 TPO 사업인데요. 태양광 대여 사업입니다. 태양광 업체들이 가정용 태양광을 대여해주고 그걸 유지보수하면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세액공제가 될 것이다라는 것에서 시장은 크게 타격받는 것보다 수혜받는 것이 더 크지 않겠는가라는 시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제부터 진행된 미국의 하원 IRA 2차 개정안, 결국에는 이제 하원은 통과가 됐죠. 그 내용 중에서 법안 통과 이후 60일 이내에 착공하고 2028년 말까지 전력을 생산할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이었고요. TPO 사업, 앞서 말씀드렸던 태양광 대여 사업은 설비 투자 세액공제 수령이 불가능하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타격을 줬을 것이다라는 시각이 있는데요. TPO 사업은 사실 이제 세액공제를 생산 투자 세액이나 뭐 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설비 투자 세액공제 수령이 불가능하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에서 하나솔루션의 주가가 많이 오른 것과 맞부딪히며 떨어지는 흐름이 나온 거죠. 그 맥락으로 봤을 때 하나솔루션과 함께 미국 내에서 TPO 사업의 비중이 꽤 컸던 게 바로 썬런입니다. 밤사이에 태양광 내에서 썬런의 주가가 훨씬 더 많이 빠진 이유가 되겠죠. 하나솔루션 어제 12% 급락이었고요. 썬런은 37%. 그러다 보니까 가정용 태양광 대여 사업이 주춤하게 될 경우 인버터 사업도 타격받을 수 있다라는 우려감에 솔라에시 24%, 그리고 인페이즈 에너지 역시나 19%의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TPO 사업 비중이 적었던 쪽이 퍼스트 솔라입니다. 퍼스트 솔라는 4% 하락에 그치면서 섹터 내에서도 이 구절 하나에 꽤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네요. 우려국 기업의 제재 조항 IRA에 적용하는 것을 조금 더 앞당기는 내용은 중국을 배제하는 반사 이익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일단 꽤 올라와 있었던 상황이어서 이 TPO 사업에 대한 이슈가 부담이 됐습니다. 물론 이것이 법안이 상원으로 넘어가서 상원에서 어떻게 법안 통과 과정을 거치게 될지는 모르고 내용도 수정될 여지가 있겠죠. 그러나 일단은 그때까지는 태양광 섹터가 약간 붕 뜨면서 단기간에 국내 내부에서 올랐던 것의 부담에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네요. IM증권에서는 단기적으로 바닥권 하나솔루션 이 정도 가격을 제시하고 있으니까요. 그냥 참고용으로 내용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태양광 섹터에 대한 얘기였고요. 자, 미국 하원의 IRA 개정안 가결 내용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지열, ESS 이런 탄소 배출 없이 전력을 생산하는 업체가 받는 세액공제에 대해서 법안 제정 60일 이내에 착공하고 2028년 말까지 가동을 시작한 시설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이 돼 있었죠. 그런데 예외 조항이 있었습니다. 원전은 2028년 말까지 건설을 시작하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일정 부분 원전은 조금 시간을 번 느낌이죠. 그래서 미국 내에서 오클로나 뉴스케일 파워 등의 종목들은 비교적 시장 대비 선전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IRA 이야기하면 전기차 쪽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전기차 세액공제 기존보다 6년 이른 2026년 말로 종료 시점은 앞당겨졌습니다. 특히나 내년에는 지난 16년 동안 미국에서 판매된 전기차가 20만 대 미만인 기업만 공제를 한다. 20만 대 이상 팔았으면 공제가 안 된다라는 것에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국산 전기차가 혜택을 받았던 게 바로 산업용 쪽이었죠. 리스나 렌터카 등이었는데 이 부분 지원도 전면 폐지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내 전기차 혹은 배터리 진영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매매 차원에서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 외에 2차 전지 관련한 뉴스 중에 하나가 이게 있었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음극재 상계 관세 부과를 추진한다. 그러면 한국 업체에서 반사 이익 체크가 일단 가능할지 모르겠어서 포스코 퓨처엠 등을 적어놓기는 했는데요.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잠시 후에 이 IRA 개정안 관련해서 고민하는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슈를 포함해서 밤사이 미국장은 어땠을까요? 시장은 트럼프 세제 개편안 통과 이슈가 있었고요. 재정 적자 증가에 대한 우려감에 국채금리가 변동을 보이자 그에 같이 지수가 호흡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소폭 올랐고 S&P 500은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죠. 장 후반에 매물 출회로 혼조를 기록했습니다. 양자 쪽이 앞서 체리 앵커 말씀 주신 대로 좋았어요. 아이온큐 CEO가 양자의 엔비디아가 목표다라는 포부를 밝혔고요. 스웨덴 자율주행 업체와 협력해서 물류 최적화 솔루션을 개발하겠다라는 내용이 양자 서비스 상용화 기대를 앞당겼죠. 그리고 시장이 뚜렷하게 관심을 둘 것이 없다 보니까 양자 쪽으로 자금이 더더욱 쏠렸습니다. 아이온큐 36%, 리게트 컴퓨팅 26% 양자 종목들의 급등세가 있었습니다. 웨드부시는 로보택시와 휴머노이드 이슈로 테슬라에 대한 긍정의 시각을 냈고요. 테슬라 주가는 1.9%로 그나마 빅테크 종목에서는 양호하게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그 외에 미국에서 들려온 소식 중에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런 보도가 있었죠. 미국이 주한미군 4,500명을 한국에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에게 보고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트럼프의 대북 협상 카드인가? 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어서요. 대북 관련주 일단 테마로 적어놓기는 했으나 그냥 보고 지나가시는 걸로만 참고해 주시죠. 자, 밤사이 미국에서 들려왔던 뉴스들이고요. 이 가운데 양자 쪽 테마가 집중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양자에 대한 얘기는 작년부터 양자 키우기 이야기하면서 자세히 살폈던 바가 있었는데 내용들 짧게 한번 축약해 보시죠. 양자 시장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습니다. AI가 등장했고 엄청난 방대한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가운데서 슈퍼컴보다 훨씬 더 빠른 연산 능력을 보유한 양자에 대한 관심이 올라갔고요. 앞서 아이온큐가 물류 최적화 솔루션을 개발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양자 컴퓨팅 서비스를 접목시켰을 때 최적화 문제, 확률 문제 같은 경우는 엄청난 성과를 순식간에 도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물류나 혹은 금융이나 자동차 산업, 어떤 산업에든 다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이 양자는 엄청난 먹거리 시장으로 여겨지죠. 다만 기술적으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있고 상용화 시기에 대한 논란은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양자가 미국의 양자 업체들 대비 선전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의심 또한 있어서 국내는 테마 그 이상이 되지 못하고 있죠. 미국 내 양자 종목으로만 양자 컴퓨팅 장기 투자를 하신 분들은 좀 많은 것 같지만요. 국내는 철저하게 테마로 대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사이에 양자에 대한 이슈는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관련한 종목들의 시세가 변동을 보이는 그 관심의 중심에 들어와 있습니다. 양자에 대한 얘기였고요. 양자 컴퓨팅 밸류체인을 살펴보면요. 양자 컴퓨팅 밸류체인이라는 건 하드웨어 공급부터 퀀텀 컴퓨터, 소프트웨어 공급, 서비스 제공, 사용자까지 가는 과정이고요.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기업들은 주로 퀀텀 컴퓨터와 서비스 제공 쪽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업체들이 리게티, 아이온큐, 구글, IBM, D-Wave,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리고 허니웰의 새로운 양자 법인 기억나시죠? 이런 기업들이 이 밸류체인에 들어가게 되고요. 국내에서 관련 종목들이 테마로 연결이 될 때는 소재로 분류하는 초전도체, 양자 컴퓨팅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보안, 모든 암호 해독을 할 수 있다. 왜냐? 최적화에 가장 능력이 탁월한 양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암호 해독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양자로 또 그것을 막는 보안을 세우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가 언제나 보안까지 확장되기도 하죠. 양자 관련한 테마가 관심을 받을 때 움직였었던 종목들에 대한 정리입니다. 변동이 크니까 주의는 하시면서 이 정도 이슈가 있다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일정으로는 저녁 8시죠. 사회 분야를 놓고 또 대선 후보자들의 2차 토론이 진행됩니다. 지난번은 이제 경제 현안이었고 이번엔 사회 현안인데요.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 혹은 초고령화 사회, 의료 개혁, 기후 위기 등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파생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국내 내부적인 테마는 저출산, 탈탄소, 탈플라스틱 등등이 되겠고요. 과거의 정책주로 연결이 됐던 종목들은 이 정도입니다.
투자 권고 아닙니다. 오늘 이런 일정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쪽에서 자금이 쏠릴 경우 다른 쪽의 시세가 빼앗길 수 있다 정도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의 이슈 살펴봤고요. 이제 연결고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주요 섹터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 미국장은 혼조였습니다. 시장은 중립 정도 영향일 거고 국채금리는 계속해서 불편하겠죠. 그나마 미국 내에서 반도체 종목들의 낙폭은 좀 제한됐습니다. 트렌드포스가 HBM4가 내년에도 주류가 될 것이고 SK하이닉스가 선두에 있다라는 전망 등을 내놓기도 했는데 영향을 받을지는 지켜봐야겠죠. 2차 전지는 IRA 개정안 하원 통과 여파 어떻게 소화하는지 필요하고 고요. IRA 개정안 하원 통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사실 태양광의 급락과 원전주의 상승이었습니다. 미국 태양광 급락, TPO 사업 이슈가 되고 있는 하나솔루션 등의 부담이 될지 보셔야 되고요. 하나솔루션과 HD 현대에너지솔루션, 대명에너지 이런 쪽이 요즘 신재생의 앞단에 서 있는 종목들인데 이 대장들의 시세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가 신재생 섹터에는 약간의 등대가 될 겁니다. 어제 하나솔루션은 조금 뼈아픈 하락이 나오긴 했었죠. 또 단기간에 하나솔루션은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자, 원전은 일부 예외 조항의 상승세를 미국 내에서 보여줬고요. 이탈리아 원자력 기구와 협정 맺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탈원전을 폐기하는 붐이 일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탈리아도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조금 더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협정 소식에 원전 뉴스가 좀 더 새롭게 다가오고요. 트럼프 행정명령 서명에 대한 기대 일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원자력 발전 확대를 둔 사인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선 2차 토론은 앞서 말씀드린 이 정도 테마가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 외에 미국과 연결고리가 조금 낮아서 지금으로선 메리트가 있는 섹터가 증권, 지주, 우선주, 유통, 유틸리티 등이니까요. 내부적인 시선에 조금 더 촉각을 곤두세울지 시장의 흐름 예측해 보시도록 하시죠. 다음은 로봇입니다. 와, 로봇 뉴스는 매일같이 쏟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정리는 해봅니다. 단독 뉴스긴 한데요. 국내 휴머노이드 로봇사죠. A로봇 비상장입니다. 이 A로봇이 엔비디아의 직접 투자를 검토받는다는 소식이 있네요. 한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A로봇이 대만 이노백스 행사에서 엔비디아상을 거머쥐면서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관련주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찾기가 좀 어려워서 SGC 파트너스가 A로봇에 투자를 했다라는 측면에서 이 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회사 정도만 체크가 가능한데 그냥 로봇에 대해서 국내에서 이렇게 기술력을 좀 인정받는 기업이 나올까 그 기대감에 일단 뉴스를 넣어봤습니다. 그 외로는 이제 다크팩토리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그림 보이시나요? 정말 깜깜하죠? 불이 다 꺼져 있는데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 상황. 이것을 말합니다. 산무 다크팩토리입니다. 뭐가 없냐? 사람, 조명, 냉난방이 없다고 합니다. 사람 없이 AI와 기계에 의해서 자동으로 돌아가는 공장이고요. 그 안에서 사람을 대신하는 건 AI, 로봇, 센서, 클라우드 등이 되겠죠. 연중 무휴 24시간이 가능하고 조명이나 냉난방 없이 에너지가 절약됩니다. 사람 없으니까 인명사고가 날 일도 없겠죠. 다크팩토리 전 세계에서 어떤 공장도 완벽하게 그것을 이뤄내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예로 들 수 있는 일부 공장 등은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가동 시작했던 중국의 샤오미 스마트폰 공장인데요. AI와 로봇만 모든 공정을 수행하고 1초에 한 대씩 스마트폰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일본이 사실 물류 자동화 로봇으로 유명하죠. 일본 환하게 산업용 로봇 공장, 로봇이 하루 50대 로봇을 생산합니다. 로봇이 로봇을 만들어내는 공장인 건데 사람 개입 없이 한 달 동안은 가동이 가능하다라고 하네요. 다크팩토리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이게 매매 측면이 아니라 로봇으로 가고 있는 방향은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가운데서 로봇주에 대한 장기적인 포트를 국내외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뒤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내용들 살펴봤습니다. 자세하게 섹터 이슈 들어가 볼게요. 미나 앵커 오늘은 건설주 이야기 해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대선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데요. 여러 가지 공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또 정책에 강하게 또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동산 업황 그리고 건설 업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설주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강하게 연초부터 지금까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정리해 놓은 판을 보시면 바로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YTD를 기준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연초 대비 증감률을 뜻하는데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9%가량의 상승률을 나타냈고 코스피 200 건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36%대를 기록하면서 코스피 지수를 월등히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종목별로 살펴보시더라도 현대건설이 92%대로 굉장히 강한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대건설은 원전에 대한 모멘텀까지 안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렇게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살펴볼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DLENC도 같은 맥락에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달간의 추이, 3개월간의 추이, 6개월간의 추이를 보시더라도 건설주들은 대체적으로 빨간불을 켜내면서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지금 2025년 하반기에 대한 건설업종 전망은 제시가 되고 있는 시각이 엇갈리게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부진할 것이다 라고 베팅을 하고 있는 시각의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PF 대출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대손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가장 큰 족쇄로 작용이 되면서 주가가 부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한국신용평가에서 이번에 조사를 해봤더니 지난해 말 국내 건설사들의 합산 PF 보증 규모는 30조 원으로 책정이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매출 채권에 대한 부담감도 갖고 있었는데 2020년 25조 원에 머물러 있던 금액 자체가 작년 말 기준으로는 46조 원대까지 금액이 폭증하면서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이게 왜 문제냐라고 물어본다면 유동성이 악화가 될 수 있고 대손 비용을 또 충당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실적으로 직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하는 건데요. 이거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국 실적에는 플러스가 찍히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지속이 될 것이고 이거를 다 해결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는데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내용들이 자꾸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수주량도 현재 부진하게 책정이 되고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3월 기준 국내 건설 수주액은 작년 대비 11%가량 감소했기 때문에 수주를 채워 넣어야 한다는 문제도 아직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신용증권에서는 실적 반등을 일단 확인을 해야 건설 업황이 진짜 좋아지고 있구나를 가늠해 볼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실적 반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규 수주가 얼마나 잘 이뤄지는지도 체크해 봐야 하는 포인트라고 봤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은 회의적인 시각을 살펴봤는데 결국에는 이 실적이 부진했던 것이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매출 타격, 이 PF 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메꿔야 하는 구멍이 너무 크다 보니 매출 타격이 있었고 실적 타격은 주가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꽤 상당한 기간 동안 건설주들이 힘을 내지 못했던 겁니다. 다만 이제 건설 업황이 이렇게 좋지 않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으니 지금 대선 후보들도 이 건설 업황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약들을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었는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일단 주택 수요와 관련해서 이 수요가 줄어들지 않게끔 유지를 하겠다라는 것을 골자로 담고 있었는데요. 후보별로 어떠한 말을 했는지 이렇게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주목해봐야 하는 포인트는 비주택 분야에서도 공약이 걸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도시개발 그리고 인프라 건설 차원에서도 교통 분야에서 여야 모두 다 GTX와 철도 확충을 공약으로 내건 상황이기 때문에 비주택 부문에서도 뭔가 실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방향성은 다르지만 누가 당선이 되든 어쨌든 주택이 아닌 플랜트 사업이라든지 원전 건설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 기업들이 일감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통점은 이제 부동산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금 방향성이 책정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주택이 아닌 분야에서도 뭔가 프로젝트를 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건설주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이번에 유안타 증권에서 어제 건설 업황에 대해서 분석을 한 리포트를 새롭게 발행을 했는데요. 그 리포트 내용을 살펴보시면 주택 공급은 누가 되든 확대가 될 것이다 라고 봤고, 건설업이 이제 전반적으로 호재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되든 차기 정부는 부동산 회복 사이클 해결에 집중을 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공약은 공약일 뿐이기 때문에 결국 이게 실질적으로 실적까지 이어질지는 또 한번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겠죠. 정책에 대한 모멘텀 과연 진짜 이뤄질 수 있을까 이 부분 살펴봤고요. 이제는 시각을 조금 더 매크로적으로 확대를 해서 힌트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전세 가격이 많이 치솟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세 가격을 왜 살펴봐야 하냐? 그 이유는 보통 이제 과거를 살펴봤을 때 역사적으로 전세 가격이 오르면 매매 가격도 함께 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이제 점으로 만들어져 있는 선이 전세 가격 지수이고요. 파란색 진한 선이 매매 가격 지수인데 전세 가격이 오를 때 이렇게 매매 가격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매매 가격이 오르는 것이 왜 또 중요한 부분이 되느냐? 그 이유는 공급자 우위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인데요. 제가 예전에 한번 건설주들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릴 때 건설사들에게는 공급자 우위 시장이 만들어지는 것이 좋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감을 조금 더 주도적으로 많이 가져올 수 있고 딜을 할 때도 조금 더 갑인 입장에서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실적으로 결국에는 좋게 연결이 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주택 매매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공급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고 공급자 우위 시장 환경이 조성이 됨에 따라 매매 심리 회복도 함께 증가할 것이다라는 내러티브가 새롭게 생기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도 잘 살펴보시면서 건설 업황에 진짜 좋은 모멘텀이 될지도 가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주요 증권사들에서 이번에 건설업황에 대한 리포트를 새롭게 발행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표적으로 유안타 증권에서는 2025년 하반기 전망에 대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이 상저하고의 고이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그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2025년 상반기 건설업종 지수도 코스피를 웃도는 수준을 나타냈고 종목별로 봐도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앞서서 짚어드렸는데 그 이유를 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이 주택 가격과 수주 가능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집중을 했는데 앞서서 강조해드린 이 공급자 우위 시장이 형성이 되면서 건설 기업들의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집중을 한 거고요. 국내 주택 경기 회복에 따른 사업 물량 증가 기대감, 또 비주택 부문, 이 원전과 복합 개발 사업, 자체 사업 등에서 단순 주택 도급 외에도 사업 성장 가시성이 최근 들어서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집중을 해보자라고 말을 한 겁니다. 따라서 이제 새로운 기업 가치 평가 변수로 작용이 되면서 이제 주택이 아니더라도 실적을 가져올 수 있는 다른 구멍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거고요. 이러한 점들을 다 같이 맞물려 봤을 때 실적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고 밸류 상향도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가 되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건설업에 대해서는 하반기에도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반기에는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할까?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일단 하반기에는 대형주 중심으로 건설업종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보자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러티브 이렇게 세 가지 요약을 해봤는데 중장기 준공 및 입주 물량이 감소하고 있고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이 부분이 지금 전체적인 환경으로 조성이 되고 있고요. 지금 6월 대선 이후에는 주택 공급 정책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건설 업종이 실적이 성장을 할 것이다 라는 점도 조금 더 도드라질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건설 기업들이 유리한 위치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되니까 신규 사업에 착수하게 될 것이고 이는 공급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너무 오랫동안 이 부동산 업황
업황이 좋지 않았다 보니 지역, 지방보다는 서울과 수도권을 위주로 이러한 공급이 회복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형 건설사들 위주로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그 이유는 대형 건설사들의 수주 비중이 월등히 수도권, 서울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NH투자증권에서도 회복 그리고 성장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발행했는데요. 건설 경기 부양은 하반기 이후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봤고 비주택 부문인 원전, 모듈러 주택, LNG 등 모멘텀에도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2025년에는 수주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 또는 신사업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위주로 살펴보자라고 말을 했고 그 말은 결국에 대형 건설사들을 먼저 보는 게 유리해 보인다라는 결론으로 귀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목은 어떤 종목을 살펴봐야 할까? 최근 들어서 증권가에서 많이 거론이 되는 슈퍼루키 후보군들 3가지 정도가 꼽히고 있는데요.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이렇게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다만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전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릴 때 그리고 건설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릴 때 너무 많이 다뤄드렸기 때문에 나머지 부문에서 또 투자 포인트를 집어낼 수 있는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유한타증권에서는 GS건설을 최선우주로 픽하겠다라고 의견을 내비쳤는데요. 그 이유는 피어그룹 대비 연초에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했기 때문에 상방 여력이 조금 더 많이 열려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도권 부동산의 상승장이 시작이 될 경우에는 GS건설의 투자가 유효해 보인다라고 본 건데 GS건설의 수주잔고의 한 54%가 서울 그리고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의 드라이브가 걸릴 경우에는 GS건설 쪽으로 떨어지는 일감이 많아 보인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반기 실적 개선 및 2026년 주택시장 회복 전망에도 지금 주목을 하고 있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주택 부문, 플랜트 부문에서도 이익률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PJT, 사우디 동부가 그리고 LG화학 오로라 이 부문이 가장 대표적인 플랜트 부문 프로젝트인데 이게 원가율 100%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익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수급을 살펴보시면 기관 투자자들이 최근에 GS건설 를 많이 담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4월 22일부터 5월 22일까지 한 달 동안 단 2거래일을 제외하고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꾸준히 매수하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도 10거래일 연속으로 매수하는 흐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한타증권에서는 28,000원까지 목표 주가 상향했고요. 현대차증권에서도 25,000원으로 목표가를 제시했습니다. 자, 이렇게 부진했던 건설 업황이 이제 드디어 조금씩 살아나려는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요. 정책적인 모멘텀에 조금 더 기대해봐도 괜찮을지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오르고 있는 건설주들 잡아봐도 괜찮을지 저희 방송 통해서 전략 마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요일 좀 차분하게 다음 주를 대비하는 전략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조성호 부장님, MTN 김진만 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에 대한 이야기 풀어가겠습니다. 진만쌤, 밤사이 미국은 혼조 마감이었고요. IRA 개정안 하원 통과 이슈가 조금 큰 이슈였습니다. 지금 시간 외에서는 트럼프 원전에 대한 행정명령 서명 이슈가 좀 부각이 되는 것 같고요. 전체적인 시장들 이런 섹터를 자극하는 여러 순환 뉴스 속에서 어떤 가닥을 잡고 가야 될까요? 네, 일단 한국 시장 요즘 좀 재미가 없죠. 예, 주도주가 상대적으로 좀 부재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미국 시장 채권에 대한 금리가 상단 돌파를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주식 시장, 사실 미국 시장은 계속 오르고 있고 이제 하단으로 밀렸을 때 올라가는 힘이 굉장히 강하긴 합니다. 일단 국내 시장으로 봤었을 때 미국 채권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이제 국내도 금리 인하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감보다는 상대적으로 관망하거나 혹은 이제 채권의 선호도가 올라가게 되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자체,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은 거래대금 자체는 올라가고 있는데 주도주 쪽 혹은 이제 코스닥 150 쪽에 주도 섹터 쪽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정책이나 테마성 이슈 쪽에 좀 거래대금이 많이 몰리게 되면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주도주 매매하시는 분들께서는 아쉬운 그런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고점에 대한 부담감, 그 다음에 지표가 굉장히 혼조합니다. 이제 하나 차이로 뭐 경기 침체와 경기 둔화, 그 다음에 고이디럭스와 여러 가지 침체의 한 끗 차이의 데이터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서 정책적인 부분들 혹은 이제 뭐 금리 인하라든지 혹은 이제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해석이 가능하고, 또한 주식 시장 자체는 또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혼란이 있는 지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 발을 적극적으로 뻗기는 어려운 시장이고요. 한국 시장은 계속적으로 거래대금과 거래량의 부족한 현상을 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선 이전까지는 좀 사실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여전히 이제 뭐 지지율 자체는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또 대선 이전까지는 모르는 부분들, 그 다음에 대선 대통령 선거 이후에 나올 이제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 안에서 여러 가지 결과물이 나와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한국 시장 같은 경우 이제 반도체 관련돼서 이제 관세가 빨리 나와야지만 대략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주도 섹터 혹은 이제 기존에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저평가라든지 혹은 이제 고평가 논란에 따른 어느 쪽으로도 그래 거래량이 늘어나는 액션들을 취했을 때 조금 이제 거래량이 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오늘은 생각보다 시장 자체가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재밌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제 이제 태양광 혹은 이제 태양광 쪽이나 혹은 이제 풍력 쪽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조금 이제 위험한 신호가 나오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 시장도 보시게 되면은 태양광 관련주들이든지 혹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꽤나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한 번의 주도 테마,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었던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수급이 뭉탱이로 빠져나가게 되면서 어떤 쪽으로 갈지에 대해서 시장은 고민을 할 거고요. 어제 이제 감세한 내용을 보면은 단기간으로 이제 안 좋게 볼 섹터와 좋게 될 섹터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오늘 그쪽으로 돈이 물려가는지 여부를 잘 체크하시면 오늘 시장이 금요일이지만 생각보다 재밌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금요일장 생각보다 관전할 요소들이 많아서 흥미진진한 흐름을 예상을 해주셨네요. 반도체냐 바이오냐 그것이 고민이다라고 시청자분이 올려주셨는데, 진만쌤은 반도체냐 바이오냐라면 뭐 고르시겠어요? 저는 둘 다 아닐 겁니다. 둘 다 아니요? 둘 다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예,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저를 이제 오래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그 2년, 한 2년 반, 3년을 2차 전지를 단 한 번도 코를 외친 적이 없었습니다. 오호. 근데 일단 어제 나오는 감세안의 내용을 보면은 2차 전지 쪽이 생각보다 괜찮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어요. 희망고문한 부분들은 아니겠지만 네. 일단은 이따 제가 이제 그 관심 섹터에서 제가 오늘 거의 2년, 3년 만에 2차 전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어제 감세한 내용을 정말로 이제 다 뜯어봤었는데 한국 시장 쪽이 굉장히 이런 이슈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따 주도 섹터 혹은 관심 섹터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진만 쌤이 저랑 방송하시면서 2차 전지에 대해서 긍정의 이렇게 강력한 시그널 얘기를 예고하신 적이 별로 없었는데 어떤 얘기일지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성호 부장님은 시장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언제나 조성호 부장님이 약간 심플하게 한 문장으로 말아주시는 시장 얘기 시청자분들 좋아하시거든요. 네. 시장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그리고 반도체냐 바이오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 시청자분의 답변에 조성호 부장님은 어떻게 고민하시는지. 그건 둘 다요. 둘 다요. 예, 대신에 오. 이제 바이오는 코스피 대형 바이오로 말씀을 드리고, 반도체는 뭐 동네가 원체 넓어가지고 이제 번지수를 찾기 위해서는 어떤 좀 시그널이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만 반도체 전체적으로는 저는 뭐 올해 내내는 그냥 빠지면서 하자라는 관점 뭐 계속 뭐 유효하다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바이오 쪽이 요즘에 조금씩 좀 장작이 쌓이죠. 일단 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뭐 인적 분할 이슈도 있었고, 네. 그리고 사실 이게 어쨌건 아전인수 같지만 또 코로나 재확산이 바이오 쪽에 지금 상당한 좀 그런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바이오 쪽은 단기적으로는 바이오가 좋아 보이고 또 길게 보면은 반도체도 괜찮다. 근데 저는 반도체 바이오를 안 하고 KG 증시에서 도대체 뭘 할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죠? 우리 시장을 대표하는 또 섹터기도 하니까요. 우리 이제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바이오가 정답이 아닐 수 있는 시장이 자꾸 반복이 됩니다만, 네.
길게 보면 우리가 지수 게임을 한다라고 봤을 때 지금 코스피가 지금 지수적인 측면에서 고민인 거지 사실은 작년이면은 뭐 아무리 시장이 빠져도 할 것들은 생겨요.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 김진만 어드바이저님께서 굉장히 잘하시는 분야니까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 김진만 어드바이저님께 의지하시면 되지만 길게 가는 기노브에서의 마라톤은 제가 도와드릴 게 많아요. 반도체 바이오는 여러분 고민하실 게 없고 둘 다 잡으면 될 것 같다. 근데 또 약간 갈리는 게 2차 전지는 아직은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건 저도 좀 더 지켜보고 있다. 뭐 그런 정도.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슈 속에서 진만쌤은 2차 전지에 대해서 IRA 개정안을 샅샅이 뜯어주셨다라고 얘기 주셨고 조성호 부장님은 좀 긴 호흡의 시장을 바라봤을 때 반도체 바이오의 시장이 자꾸 늦춰지는 것 같지만 좀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다라고 얘기 주셨습니다. 하나씩 그러면 풀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진만쌤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여러 이슈들 중에서요, 삼성이 쏘아 올린 이 지주사에 대한 관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삼성물산으로 연결되는 관심 등이 있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서 이 내용 전략 한번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셨어요? 네, 일단은 되게 다양한 이유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이유 또한 좀 타당하다라고 좀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뭐 머크, 로슈, 아스트라제네카 등 빅파마들과의 이제 좀 수주 계약을 통해서 CMO를 같이 하는데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 내 신약 기업인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있어서 네. 이게 사실 이제 좀 빅파마 입장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 이제 좀 맡기면은 이게 또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계약에 선뜻 적극적이지 못할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이제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인적 분할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이런 우려에 대해서 좀 완화하는 이런 분위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껄끄러웠던 추가 수주가 인적 분할로 인해서 조금 더 수주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공장 자체에 증설 시그널 또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전히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정말 제가 예전부터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네. 아마 상단이 조금 더 열려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제 봤었을 때는 이제 부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 대형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냥 사두고서 놔두시면은 짧게 보시는 분들 아니면은 이제 거의 대부분 수익으로 나오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또 어제 또 비하인드 스토리 어제 또 외신 기사에 일부 나왔던 게 삼성이 또 드디어 이제 나왔던 파운드리 분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한번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실제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인적 분할을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부분, DS 부분에 분사 후 이제 다른 이제 나스닥 상장도 분명히 일리가 있는 그런 케이스가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파운드리도 하고 이제 디램과 낸드도 하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 입장에서는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가 파운드리 쪽에 수주를 안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유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분사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은 삼성전자에 대한 재평가도 한 번 정도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삼성전자 다음 주에 자사주 이제 물량 나올 게 좀 있다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 물량 소화를 외국인들이 해준다라고 하면은 제가 26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제 관련해서 이제 그 물량을 외국인들이 소화를 잘하게 되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6일 정도가 단기적인 바닥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쪽 보시게 되면은 삼성전자 분사하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지배구조 개편과 저PBR 관련주들은 아마 이 정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슈 몰이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또 나쁘지 않겠지만 이제 일단 단기간으로는 저PBR 관련주 쪽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화 PSC 조금 가벼운 종목 보시게 되면은 금화 PSC가 유보율이 12,000%, 그다음에 PBR이 0.4고요. 네. 세방이라는 기업이 유보율이 9,000%에 PBR이 0.21%니까 이제 뭐 상속 이슈도 맞물려 있어서 한 번 정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이라는 키워드에서 파생되는 산업이 굉장히 많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삼바는 장기적으로 매수 의견, 긍정의 시각 한 번 더 확인해 주신 거고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있을 일정에 대해서 26일경 해서 바닥을 형성하지 않겠는가 기대 내비쳐 주셨고요. 지주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저PBR 쪽 체크를 해본다면 금화 PSC, 세방 등의 조금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들을 살펴주셨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 삼성의 키워드에서 조성우 부장님은 어떤 점을 뽑아보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제목 자체가 이제 뭐 삼성이 쏘아올린 공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좀 지주사 쪽에 대해서 조금 더 관점을 넓힐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이제 하반기에 상법 개정이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이야기들이 요즘에 이제 다시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떤 뭐 승계 과정에서의 지배구조 개편으로 많이 익숙하신데 지금은 이제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게 상법 개정 이전에 좀 사업구조를 개편을 해놔야지 네. 상법 개정 이후에 이제 낭패를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반드시 뭐 정말 뭐 주주 친화에 적극적이어서 그러는 것이냐, 아니면 약간 이제 법 개정 이전에 좀 뭔가 좀 정비를 해놓느냐, 뭐 또 해석의 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상법 개정이 가시화된다고 하면 그래도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이제 소액 주주들에게는 조금 더 이제 친화적인 방향으로 시장이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힌트를 찾는다면, 물론 어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인적 분할 이슈가 시장을 뭐 뜨겁게 달궜습니다만, 저는 뭐 객관적으로 그건 그냥 가십적 이슈라고 보고요. 그 이슈가 아니더라도 저는 뭐 코스피 대형 바이오주 쪽에서는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졌다는 것은 CDMO 쪽에 대한 이제 중장기적인 성장세였고, 그 인적 분할로 인해서 이해상충 부분이 좀 완화가 된다고 했을 때는 그 자체로 이제 뭐 모멘텀 플레이는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뭐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단계는 지난 것이고, 다시금 이제 원점으로 돌아왔을 때는 결국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렇게 이제 사업 구조를 개편하면서 이제 네. 다른 지주사들도 이제 이런 액션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로 어제 이제 지주사들의 이제 주가들이 이제 괜찮았는데, 뭐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상법 개정되면은요, 많은 부분들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를테면 이제 주주 소송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정비를 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주주들에게 소송거리가 될 만한 것들을 사전에 좀 많이 미리미리 이제 정리해 놓는다. 이를테면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세요. 미국 주식 좋아하시는데, 만약에 구글이 유튜브를 물적 분할해서 상장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소송 들어가면 난리 날 겁니다. 그러니까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인 네. 거죠.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익숙한 우리 기업인 쿠팡, 미국에 상장돼 있잖아요. 상장에 주가 부진하니까 주주들이 소송 걸어요. 그러니까 상법 개정이 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되게 좀 일상 다반사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좀 방어하면서 지배구조 개편을 좀 해놓는 상황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볼만한 지주사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한화인데요. 한화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밸류에이션 매력 자체로 한화가 제일 저평가긴 해요. 뭐 PBR이 뭐 0.26배 이러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요즘은 한화그룹주가 아주 뭐 질주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 있어요. 그래서 지주사 모멘텀으로 좀 플러스 알파로 초과 수익을 낼 만한 게 있을까 하면 약간 물음표가 있는 네. 상황이고, 또 찾아보면 가격 관점에서 또 지주회사 SK가 PBR 0.3배 수준으로 굉장히 또 매력이 있는 상황인데, 또 이 SK의 고민은 뭐냐면 요즘 계열사들 주가가 별로예요. 또 SK 하이닉스를 해킹 비롯해서 이슈도 그죠? 있었고.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CJ를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올리브영. 그렇죠. 예전에 올리브영이 실적이 좋으면서 이걸 상장하는 쪽에 대한 기대감이었다면, 이제는 상법 개정을 앞두고서 올리브영을 차라리 그냥 합병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이 선회된다고 했을 때는 내러티브상으로는 지주사 쪽의 스토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익을 직접 반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익이 분산되지가 않고 올리브영의 이익이 합산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굉장히 이익을 잘 내는 지주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러티브상으로는 CJ가 그래도 지주사 쪽에서는 가장 좀 그래도 기대 수익을 높게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CJ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왜 두산도 뭐 이렇게 얘기 안 해주시고 LS도 얘기 안 해주시고 시간상. 시간상 네. 두산 LS는 갖고 계시다면 어떡할까요? LS도 사실 PBR 측면에서 밸류에이션 매력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선호하는 순서로 보면은 약간 첫 순서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CJ 지켜보겠습니다. 네. 진만쌤 지주사 의견 궁금한데 혹시 관심 두고 계신 지주사 있으실까요? 하는데 문득 생각이 나는 게 예전에 CJ 얘기하셨지 않으셨어요? 네, 일단 CJ를 이제 올리브영 관련된 이슈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올리브영이 당분간 뭐 상장 계획은 없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CJ도 물론 관심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시장의 가장 선호도라 혹은 이제 돈이 몰리는 쪽으로 가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다음 지배구조 개편이나 상속 이슈가 가장 근접한, 이제 부장님 말씀처럼 저도 한화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가장 이제 매력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뭐 네. 사실 저 PBR 혹은 이제 뭐 상법 개정에 대한 수혜도 있지만, 지금 당장 상속이 급한 기업들이 조금 더 발빠른 움직임을 보여주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한화 쪽으로 살짝 손을 조금 더 들고 싶습니다. 네.
말씀 주신 기업들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조사에 대한 얘기가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 스토리 조성우 부장님 좀 자세히 살펴주셨기 때문에 쉽게 좀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두 분의 종목도 기억합니다. 자, 올리브영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종목이 진만쌤이 지난주에 얘기해 주셨었죠. 달바글로벌 상장 화장품 섹터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한번 지켜보자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달바가 어제 66% 오르며 끝나긴 했어요. 장중 85%까지 갔었다가요. 이 달바가 뷰티에 어떤 영향을 줬다라고 평가하십니까? 네, 일단은 달바글로벌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좀 상장을 했고 당일날 그래도 이제 당연한 이야기지만 시초가나 너무 높게 시작을 해서 뭐 먹을 자리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어느 정도 자리 자체는 괜찮게 마감을 했고요. 이제 위아래 방향은 오늘 좀 정해질 것 같습니다. 이제 APR도 보시면은 APR은 당 상장 때 보시게 되면은 그때 당시는 화장품이나 미용 의료기가 아직은 의심의 눈초리가 좀 있었던 구간들이고요. 지금은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에 그래도 우호적으로 이제 좀 이제 영업 환경이 있는 이제 화장품 섹터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시총 보시고 이제 시가총액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어제 매동을 보시게 되면은 그래도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연기금과 사모펀드 쪽에서 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보통 이제 코스피 좀 조단위로 상장하는 기업들 보시게 되면은 아마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제 수급 그다음에 패시브 물량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당일 좀 연기금 쪽 물량이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오늘 이제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 APR처럼 한 번 정도 바닥을 찍고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바로 들러 올리느냐는 오늘 나오는 봉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단은 주가 환경이 좀 다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목표 보시는 분들께서는 시총이 한 1.8조죠. 한 30% 정도 상승 여력은 있으니까 하단부에서는 충분히 매수하셔도 될 만한 그런 이제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회사 자체 깔끔하고요. 그다음에 물량도 이제 조금 이제 보호예수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만 조심을 하면은 분명히 수익을 줄 수 있는 혹은 화장품 섹터 내에서 대장 역할 충분히 할 수 있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달바글로벌과 APR의 이야기를 빗대서 화장품 섹터에 대한 고민들을 좀 나눠주셨고요. 조성우 부장님은 뷰티 쪽 관심 있으세요? 예, 뭐 요즘부터 화장품주는 뭐 기간 조정을 많이 거쳤기 때문에 이제 조금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화장품주를 그래도 몇 주 전부터 좀 관심 있는 종목으로 말씀드렸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후련한 시세가 아직은 나지는 않았어요. 네. 하지만 어제 이제 달바글로벌이 상장을 하면서 조금 이제 화장품 쪽에도 장작이 하나 두 개 이제 쌓이는 그런 국면을 볼 수 있는데 이 논리가 좀 재밌긴 해요. 어제 달바글로벌이 상장해서 66% 올랐는데 원체 저평가 상장을 했죠. 공모가를 뭐 PER 한 10배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이게 사실 어제는 없던 논리인데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때 맞고 지금은 틀리다가 이제 우리 시장에서 일상적인 뭐 그런 뭐 말이기도 하지만 네. 이제 PER 10배로 상장하다 보니까 이제 상장하고 나서 이제 어제 66% 상장하니까 이론적으로 PBR이 한 16배 수준 된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 이제 비교 기업하고 이제 비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지. 야, 이 APR이 18배고 파마리서치가 20배니까 좀 더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목표 주가 이제 해갖고 1조 8천억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논리가 조금 확대 재생산이 되니까 어제 이제 코스메이카 코리아랑 CNC 인터내셔널 역시도 급등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비슷한 논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스메카 코리아가 올해 예상 PE 한 10배 나오니까 무슨 저기 달바글로벌이 16배 받았는데 얘도 좀 올라야지 하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CNC 인터내셔널도 이제 한 17배 정도 받으니까 이제 그런 이제 논리로 좀 올라가는 이게 어제 없던 논리거든요. 아유, 우리 K증시 언제부터 밸류에이션 얘기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럼 조선주 40배는 뭘로 얘기할 거고. 그런데 어제 이런 새로운 논리가 좀 등장을 하다 보니까 이런 쪽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관심을 가지신다면 후속주 찾기가 너무 쉬운 거죠. 이를테면 어제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나 CNC는 이제 그런 논리로 어제 급등을 했는데 어제 좀 잠잠했던 녀석이 아이패밀리에스C, 실리콘트. 근데 아이패밀리에스C가 11배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실리콘트 같은 경우가 지금 15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모돌은 이제 이런 종목들이 뒷단에서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물론 이제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 오늘 달바글로벌이 추가 상승 시도를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화장품주는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하는 힌트는 충분히 좋다라고 보는데, 근데 오히려 이제 달바글로벌의 상장이 약간의 화장품주 전체 섹터에 약간 노이즈를 준 게 뭐냐면 군집성은 대신에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런 논리가 붙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 약간 이제 실적보다는 내러티브 중심으로 움직일 만한 종목들 있죠. 이를테면 마녀공장이니 뭐 아니면 뭐 한국화장품 제조나 이런 애들은 오히려 이제 조용한 거죠. 아모레퍼시픽 대장주로 치고 나갈까 하다 얘는 좀 PR이 좀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쪽에서 이제 약간 그런 종목들은 쉽고 밸류에이션으로 이제 달바글로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보다 좀 저평가돼 있다 하는 애들한테 수급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장품주는 이런 쪽에 좀 힌트를 삼으시면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할 수 있는 힌트는 충분히 준다라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없던 논리가 갑자기 생겼기 때문에 이 논리가 오래 갈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화장품주는 달바글로벌이 상장했다는 이유 하나가 모든 것을 바꾸지는 않을 거예요. 아니 뭐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 8천억이었고 어제 올라서 1조 3천억인데 뭐 우리가 뭐 기대감을 갖는 건 알겠습니다만 시가총액 1조짜리가 판을 뒤집으면 얼마나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이런 논리가 당분간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힌트를 삼으셔서 트레이딩을 하시되 전체적으로 이제 화장품주가 크게 움직이려면 경기 관련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쪽을 좀 기다리는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달바 글로벌의 상장 속에서 새롭게 이제 달바 글로벌로 인해서 화장품 섹터 내 트레이딩의 기준점이 하나 생겼다라는 점 짚어주셨고, 섹터 내 분위기 두 분의 답변 통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자분의 의견이라서 좀 확인을 해봤는데 정말이네요. 달바 글로벌 주주는 화장품 할인받는다는 내용이 있네요. 마케팅 측면에서 또 이런 이슈도 눈에 띄긴 합니다. 자, 이제 앞서 이 얘기 너무 하고 싶었는데 꾹 참고 어제 이슈들 소화한 거거든요. IRA 관련한 개정안 이제 하원 통과 이슈 앞서 진만쌤이 2차 전지에 어떤 영향을 줄 것 같다라는 점을 예고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2차 전지에 좀 긍정의 코멘트를 주실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기존에 있었던 이제 세액공제가 단계적으로 축소가 될 예정이었었는데 단계적 축소보다는 한 번에 이제 종료를 시키고 단계적 축소가 없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어 조금 이제 우려했었던 그런 부분들보다는 생각보다 호재성 이슈로 시장은 받아들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 2차 전지가 전진하라가 아니라 이제 여기서 좀 알찬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들 간의 괴리치가 존재를 할 것 같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 이제 공매도 때문에 공매도가 없어가지고 섹터 자체가 끌어내리거나 다 같이 올라가거나 두 가지 이제 액션이 나왔었는데 이제 공매도가 이 개별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수혜를 받는 기업과 수혜를 받지 못하는 기업 간의 괴리치가 굉장히 클 겁니다. 즉 이제 같은 양극재 기업 에코프로비엔과 LNF 간의 괴리치가 일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즉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잘 나갈 수 있을 만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의 차이가 있는데 일단은 미국 쪽에 공장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감세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CATA도 그렇고 좀 이제 한국을 우회 공장으로 세워서 여기서 생산을 해서 미국에 공급하려는 여러 가지 분위기들도 많이 보였는데 이런 부분들이 원천 차단이 됐기 때문에 분명히 국내 쪽에서도 수혜를 볼 만한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감세한 통과로 인해서 구체적인 어느 정도 영업이익과 이런 매출처를 좀 예상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미국 쪽의 공장 쪽은 최근에 축소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가시권 안에 들어섰으니까 투자도 또 기존에 집행할 부분들을 빠르게 좀 집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 쪽에 공장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오늘 꽤나 좋은 시세를 분출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LG 엔솔, SK온 이런 쪽과 연결해봐야겠네요. 네, 근데 사실 이제 그 대형 3사 중에는 엔솔을 빼고는 사실 그렇게 크게 이제 공장을 빨리 이제 사실 시간이 여유가 없습니다. 즉 이제 31년이기 때문에 이미 공장을 지어서 완성해서 돌리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미 공장이 증설 중이어가지고 이게 조금 더 빠르게 운행이 되거나 이제 앞으로 증설 계획은 크게 개의치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고요. 미리 지어져 있거나 가장 빠르게 지을 수 있는 이제 그런 LG 에너지 솔루션이 대형주 위주는 가장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이제 신재생 쪽에서 돈이 많이 빠질 겁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하나솔루션이나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때 조금 이제 이런 실적이 빠지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돈이 2차 전지 쪽으로 몰려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다만 이제 거기서 이제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또 중국산 원자재를 쓰면 안 될 수도 있다. 다만 이제 흑연 같은 경우도 이제 이미 이제 중국산 매출이나 이제 중국산 점유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차원만 제외를 하게 되면 국내 업종은 미국 쪽 공장 많이 지어진 기업 혹은 이미 가장 빨리 선제적으로 지어서 돌리고 있는 기업들은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2차 전지 제가 2년, 3년 정도 만에 처음으로 이제 바이콜을 외칠 수 있는데 사실 거의
거의 다 역배열 상황이라서 이게 힘의 파워가 크기가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신재생도 보시게 되면은 역배열에서 그냥 위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은 저는 분명히 2차 전지 쪽에서 관심을 받아보셔도 될 것 같다. 즉 수급이 돈이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셀 쪽에서는 가장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2차 전지 그다음에 소재 쪽 보시게 되면은 에코프로 PM이 그래도 이제 미국 쪽에서 그나마 이제 액션을 보여주고 있겠다라는 점에서 이쪽 그룹 쪽 말씀을 드리겠고 가장 이제 최선호주로는 일단은 저는 PNT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NT 장비사. 네, PNT 이제 전국공정 쪽에서 미국 쪽 사실 이제 PNT가 2차 전지 기업들 중에서 재무제표가 가장 깔끔합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기업이고요. PNT의 장비를 제외하고는 2차 전지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구간들이 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더 단기적인 차원에서 혹은 이제 단기적인 수급으로도 PNT가 너무나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련돼서 이제 조금 이 중성 테마 이슈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또 아까 흑연 이야기를 좀 드린 게 있는데 흑연 관련주들을 한번 이제 여기 밑에 QR 코드 나가고 있는데 거기 안에서 소개시켜드릴 예정입니다. 아마 이제 흑연 관련돼서 중국산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인공 흑연에 대해서 개발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오늘, 내일, 다음 주 정도까지 형성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2차 전지 보시게 되면은 대형주 내에서는 엔솔과 에코프로 BM을 그다음에 중소형주 내에서는 PNT를 그다음에 테마성 이슈로 돌려서 보면은 이제 인공 흑연 이제 중국산 흑연에 대체할 만한 인공 흑연 기술에 대해서 시장은 환호하게 될 가능성이 네. 크다 말씀을 드리면서 그 관련 기업은 미리 QR 코드 내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솔, BM, PNT 그리고 인공 흑연의 키워드였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IRA 여기 감세안에서 원전에 대해서는 그래도 예외 조항이 들어가면서 오클로 뉴스케일 파워가 올랐던 점을 앞서 브리핑에서 살피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저희 브리핑 들어오기 직전에 본 뉴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원전 확대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것이 임박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반응을 하면서 원전주들 역시나 지금 프리마켓에서 급등이에요. 두산에너빌리티, BHI, G2파워 다 5% 이상씩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조성호 부장님 원전주 어떻게 할까요? 원전주 같은 경우 제가 사실은 지금 이 세팅을 못해서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세를 못 보고 있는데 어제 그 감세안에서 사실 이제 원전주가 예외로 딱 네. 떨어졌기 때문에 이미 아침에 오늘 원전주 오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죠. 그렇죠. 근데 이걸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오늘만 놓고 보게 되면 원전주에 뭐 따라붙는 게 뭐 오늘만 산다라고 봤을 때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제 하원의 통과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상원에서 분명히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어제 찬성이 215, 한 표 반대가 차이였어요. 1표 차이였는데 공화당에서 반대 2표, 기권 1표가 나왔죠. 그러니까 3명의 이탈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떠한 정책을 지금 밀어붙일 때 의회에서 그렇게까지 전폭적인 협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원에서 원안대로 통과될지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있습니다. 분명히 상원에서 좀 통과하기 전에 좀 수정이 될 것 네. 같다라는 좀 느낌도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 하원에서 이 내용 하나만 가지고 추세적인 방향을 절대로 예단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오늘만 보면은 뭐 이제 좀 신재생 중에서 태양광이나 풍력은 좀 힘들 수 있겠지만 오히려 오늘 이제 뭐 물론 뭐 이제 태양광은 단계 원체 많이 올라가지고 뭐 오늘 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점 대비해서 원체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뭐 오늘 잡는다 이런 판단 쉽지 않겠습니다만 예전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이나 아니면 뭐 이제 단기적으로 조금 더 추가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상원에서 반전이 나올 가능성도 좀 있다라는 건 좀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경계심을 갖고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정도로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태양광은 어떠세요? 태양광 어제 하나솔루션 급락이 나왔고 오늘 이제 프리마켓 분위기도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이제 TPO 사업에 대한 압박이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태양광이 이게 매수 기회일까요? 아니면 정말 이익을 잘 챙겨서 보내주고 다음 텀을 좀 노려봐야 될까요? 제가 그래도 나름 태양광 바닥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말씀드린 그런 사람이기 HD현대에너지 때문에 솔루션 말씀 주시고 100% 넘어요. 자, 악셀레이터를 제가 밟아드렸지만 브레이크도 제가 걸어드려야 되겠죠. 브레이크를. 지금은 브레이크의 구간인 건 맞고요.
한 달에 뭐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은 거의 2배 가까이 뭐 경고 종목으로 뭐 단일가 거래까지 됐었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 물론 최근에 좀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고점 대비해서 얼마나 조정을 받았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뭐 감세한 이런 부분으로도 태양광이 오늘 악재일 수 있죠. 이런 부분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고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이제 나오다가 더 이상 이제 빠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 땐 전 재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봐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 원체 단계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변동성에 뛰어드시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이렇게 조정받다가 더 이상 조정을 받지 않는 기술적인 그런 시그널들은 차트를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때 재짐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꾸 이제 뭐 미국 쪽에 트럼프 관련해서 신재생을 자꾸 우리가 투영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내 대내적으로도 신재생은 정책 기대감이 충분한 섹터이기 때문에 다시금 좀 이제 모멘텀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변동성이 원체 크기 때문에 지금은 이상 완망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조성우 부장님의 픽 섹터가 반도체 바이오 투트랙인데 네. 말씀 주신 좀 간략한 전략 앞서 살짝 해주셨으니까. 예, 반도체는 시간 걸리니까 오늘 얘기해도 별로 여러분들께서 관심 없으실 거고, 그래도 당장에 좀 갈 수 있는 부분이 역시 좀 바이오 같아요. 네. 반도체 바이오 중에서 바이오가 그래도 코로나 확산 때문에 조금 더 수급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제가 그동안 이제 코스피 대형 바이오 쪽에서 이제 한미약품 원픽으로 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다 종목군을 좀 확대해드리고 갈까 합니다. 일단 코로나 확산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뭐 지주사 관련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일단 대형주군에서는 녹십자가 그래도 이런저런 조금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바닥권에서 조금 야금야금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좀 코로나 확산까지도 조금 곁들여서 본다고 하면 좀 초과 수익이 기대가 되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뭐 대형 제약주 중에서는 뭐 코로나 백신 하면 원픽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뭐 국면에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 중소형주 단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자꾸 이렇게 좀 초과 수익 내겠다고 막 급등주 따라가시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오히려 중소형 제약주 중에서 치료제 관련해서는 뭐 대원제약이나 국제약품 정도는 바닥권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이런 거 관심을 가져볼 수 있겠지만 진단키트주 따라가시는 건 제가 100번 말릴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테마주 급등주가 이 별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밑에서 샀는데 그게 테마타면 그게 테마주고 그게 급등하면 그게 급등주인 거지. 다 테마타고 급등한 거 그거 이제 뛰어 들어가시면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좀 바닥에 좀 깔려 있는 바이오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 중소형주 테마 타고 이제 급변동 보이는 뭐 당일 수익 날 수도 있겠지만 그 수익 잡기가 워낙 이제 힘들다 보니까 좀 주의의 차원에서 바이오 내에서 좀 싸게 살 수 있는 종목들 얘기를 해 주신 거고요. 그러네요. 반도체 바이오 이야기 사실 진만쌤께도 세크나 뭐 하나비전, 한미반도체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 제작진이 끝내라고 하는 시간이 도달을 했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내용과 이제 조성우 부장님의 시장 전략들 잘 저희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SK증권 조성우 부장님, NTN의 김진만 위원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현재 프리마켓 분위기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형주들 출발 분위기 나쁘지 않네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하고 일단은 모두 빨간불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LG 에너지솔루션 상승입니다. 진만쌤 LG 엔솔 좀 긍정으로 시각 주셨는데 일단 프리마켓 분위기 괜찮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 역시나 1%대 상승 출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보다 확연히 어제 좀 더 밀렸던 대형주 단의 분위기가 비교적 양호하다라는 거고요. 거래량 상위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코로나 이런 질병 키워드의 신풍제약이 연일 반응을 좀 보이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거래량 상위에 이번 주 매일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3% 이상의 상승권 출발 보여주고요. 기억하시나요? SGC 에너지 앞서 이제 단독 로봇 뉴스 소개해드리면서 SGC 에너지가 SGC 파트너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개별 추단에서 10%의 급등. 아무래도 엔비디아에 직접 투자를 검토받는다라는 뉴스가 헤드라인이 조금 자극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양자 컴퓨터 쪽 미국에서 양자 쪽이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요. 아이온큐 급등 등의 반응을 하면서 엑스게이트 11%의 상승
상승 출발 보여주고 있습니다. 폴라리스 AI 등의 AI 쪽 종목들 오늘 대선을 앞두고 AI 관련한 공약 이야기가 한 번 더 등장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 있는 것 같고요. G2파워, BHI 전부 다 거래량 상위권의 원전주가 가장 많이 보이네요. 상승률 상위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진, 두산에너빌리티, 수산인더스트리, 현대건설, 한정기술 모조리 다 원전주죠. 상승률 상위에 전부 다 원전주 들어가 있고요. 역시 코스닥 쪽에서도 동일하게 진행이 되네요. 솔리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또 양자에서 확장되는 종목들이라서요. 양자와 원전으로 오늘 프리마켓 분위기는 모두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개장 이후 대응도 꼼꼼히 살펴보시죠.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